김남수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그냥 머리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제가 체화해서 이런 대화들을 굉장히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사실 그렇게 된 다음에 제가 한 2, 3년 전, 한 4년 전까지는 굉장히 유럽 공연 예술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가 점차적으로 굉장히 아시아 공연 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얼마나 그동안 김남수 선생님하고 나눴던 대화들이나 이런 내가 이렇게 인풋을 받았던 지식들이 아시아 공연 예술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다행히도 제가 광주 아시아 문화예술회 전당에 가서 아시아 현대 예술의 공연 예술에 있어서 현대 예술의 어떤 허브가 되기 위해 가지고 어느 그런 뭐랄까요 미학적 관점 이런 것들을 설정해야 할 때 너무도 큰 그 자산과 도움과 내가 그런 양식을 그동안 받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이미 이제 내년 9월이면은 저희가 오프닝을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의 거의 50%, 60%, 70%가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됐고 이미 작품이 제작이 됐고 심지어 몇 작품은 이미 올해 비엔나 페스티벌, 쿤스트 페스티벌에서 이미 개막자로 공연이 되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막 돌아오면 제가 한 걸 막 열심히 남수 씨한테 자랑을 하지요. 자랑을 하면은 이제 하고 이제 굉장히 또 많은 얘기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렇게 남수 씨의 헛된 철학적 지식이 실제로 동시대의 작가들의 작품들에서 구현이 되고 그것이 정말 헛된 생각들이 아니었고 정말 이게 정말 동시대적인 생각이었다는 거를 우리들이 언제나 확인하면서 우리들끼리 서로 마스터베이션 하듯이 맨날 기뻐하면서 그래서 자족하고 이제 그러면서 맨날 하는 친구 사이예요. 그랬는데 최근에 연락이 와서는 최근에 저희 극장에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제작되는 작가 중에서 특히나 그런 공연 인류학에 관련된 작가의 작품을 좀 추려서 이런 내용으로 이 시간에 좀 강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나는 강연은 싫고 남수 씨하고 이런 식으로 대담 형식으로 평소에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을 오히려 이렇게 데스크 위에 올려놓으면 어쩌면 더 흥미로울 수 있겠다고 했더니 같이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냥 부담 안 갖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가 왜 이런 작가들 안에서 남수 씨랑 얘기했었을 적에 이런 공연의 인류학적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가적 관점을 통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공연 예술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지는지 그런 얘기들을 남수 씨하고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따라해 보실래요? 꽁깜꽁까위야.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꽁깜꽁까위야. 꽁깜꽁까위야.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꽁깜꽁까위야. 꽁깜꽁까위야. 네. 귀신이 나타나면 이거 주문처럼 외우세요. 태국에 문자가 있어요. 그 태국 문자에 꽁깜꽁 이게 뭐냐 꽁은 바퀴를 얘기해요. 바퀴 말고 생겼던 물건을 뜻하기도 하고 바퀴가 낳은 깜은 까르마예요. 어떤 행위 그것이 꽁 다시 바퀴로서 되돌아온다는 거죠. 달구지가 흘러가듯이 이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자신의 한 행위는 달구지 바퀴와도 같은 것이다. 그 행위는 어디로 가지 않고 자신한테 이제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나설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바퀴는 이렇게 생겼어요. 태국에서 그 바퀴 모양의 또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상징이잖아요. 수레바퀴가. 법륜, 진리라는 거는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게 이제
인도에서는 윤회, 그래서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그것이 굴레잖아요. 수레바퀴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목표가 된 종교가 불교죠. 근데 꽁깡꽁 까이아는 일단 이 수레바퀴를 인정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인식할 것인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인과응보, 나쁜 짓 한 놈은 다리 뻗고 못 자고, 그래도 이렇게 선한 사람들은 잘 산다. 다 거짓말이죠. 나쁜 사람이 더 잘 살죠. 지금 세상은 참 믿을 수가 없게 됐는데, 어쨌든 프로이트도 그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억압당한 것은 반드시 귀환한다. 아마도 지난 한 20년 동안 정신분석에서 제일 많이 썼던 상투적인 말일 거예요. 이 말이 거의 호러 영화 같은 경우, 한국에서의 호러 영화, 또 동남아시아의 호러 영화 같은 경우는 이 한마디로 다 요약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게 공연 예술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 영화 보셨어요? 네. 이제 아피차퐁 미란 세타쿤이 아니고 세타쿨이라고 하더라고요. 영화 평론가 안시환 씨가 직접 물어봤대요. 만나가지고. 그랬더니 세타쿤이 틀렸다고. 자기가 세타쿨이라고 불렀다고. 좀 이렇게 쿨시크해 보인다는 거죠. 네. 세타쿨로 끝나니까. 꼭 세타쿨로 이제 달라고. 정오의 이상한 물체라는 그 영화가 아마 실사작이 될 텐데, 근데 실제로는 열대병이 훨씬 이제 구체적으로 명성을 얻었지만, 이 영화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어떤 망명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이렇게 의지하다가 숲에 가서 별일 없이 이렇게 노는 내용이에요. 놀다가 필름 위에 글이 이렇게 쓰여져요. 필름을 무시하고. 영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가 캔버스로 변하면서 그냥 맞아 꽁깡꽁 까이아를 쓰는 거예요. 수레바퀴가 나에게 이제 되돌아온다. 즉 아피차퐁의 영화는 새로운 영화의 발명이라는 표현을 했었죠. 이제 세계 평단에서의 평가는 아마도 그게 지나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 1960년대 장비 고다라한테 붙였던 분류랑 비슷해요. 그때는 세계에 있는 세 종류의 영화가 있다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미국 영화, 소련 영화, 고다라의 영화. 근데 어쩌면 지금 아피차퐁의 영화가 고다라 영화 대신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플롯은 아까 오태선 선생님 얘기 제가 약간 드렸지만 플롯이 미약해요. 도대체 플롯이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시간적인 순서도 이게 엉망이고 그래요. 두 번째 태국 속담인데 이거는 그냥 한국말로 잘 번역했어요. 밀물에는 물고기가 개미를 먹고 썰물에는 개미가 물고기를 먹는다. 이게 우리 먹이 사슬로 생각하면 물고기가 계속 개미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썰물이라고 하는 다른 차원에서 개미가 물고기를 먹죠. 개포리에 물고기가 빠져나가는 정도가 있을 때 개미가 와서 물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인과응보의 현대적인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복잡한 상태예요.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작은 물고기는 새우를 잡아먹어요. 하지만 큰 물고기는 새우는 먹지 않아요. 물론 정말 큰 그 고래 있죠. 대왕고래는 크리를 새우만 먹는다고 해요. 근데 이 이제 생태계에서는 큰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 잡아먹지만 작은 물고기도 새우 잡아먹어요. 하지만 큰 물고기는 새우를 먹지 않아요. 즉 새우는 작은 물고기만 무서워하고 큰 물고기는 반겨요. 이게 우리가 알고 의식은 하지만 알긴 하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생태계의 모습이에요. 아까 태국 속담이 이런 차원이 되겠죠. 말하자면 물고기와 개미 사이의 그런 먹이사슬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전생, 현생,
후생의 그런 비밀하고 닮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요. 그래서 아내가 점장을 찾아갔더니 점장이 하는 얘기가 갈대 가마를 꺾어다가 술 취한 남편한테 지어줘라. 그리고 그걸 하루 내내 맞아라. 그랬는데 정말 이제 그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고 그 다음날부터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장을 다시 찾아갔더니 점장이 하는 얘기잖아요. 당신 부부는 과거에 소와 농부였는데 당신이 농부로서 소를 엄청나게 채찍질했다. 그것이 현생에 이제 오빠가 돼가지고 꽁꽁꽁 까이가 돼가지고 당신이 매를 맞고 있다. 근데 갈대다마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게 한 방이나 해결된다. 탐락이 된 거죠. 전생의 그지. 그런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말하긴 한데 불교에서는 이게 아주 일상적인 화법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잘 산다면 후생에는 당신들이 남매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생이니 현생이니 후생이니 하는 말이 아까 물고기와 개미처럼 밀물과 썰물처럼 그냥 현생에서 많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것이 아피차퐁 미라세타 쿨의 영화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이긴 하지만 영화평론가 안시환 씨가 하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인과율이 빵으로 무시되면서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이렇게 포개져 있다.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 1부에서 캥이라는 청년 군인하고 톰이라는 풋한 남자가 뭔가 이렇게 풋풋한 동성애적인 로맨스를 나누죠. 근데 2부에서는 캥이라는 청년이 호랑이를 이렇게 숲을 헤매고 다니다가 호랑이랑 접시를 나죠. 1부하고 2부가 하나는 도시 이야기고 하나는 숲의 이야기인데 두 개가 이렇게 묘하게 중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부를 통해서 2부를 봐야 하고 2부를 통해서 1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즉 여러 번 볼 수밖에 없는 영화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김성희 감독님하고도 많이 나눴어요. 정글이라고 하는 공간을 좀 중시하면서 정글은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숲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소나무 숲이라든가 침엽수의 숲이라든가 금강송의 숲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정글은 그래서 몰라요. 정글 밀림이죠. 빽빽하게 이렇게 식물이 막 서로 막 동물선을 휘감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휘감으면서 막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는 타잔 같은 거 보고 그래서 밀림에 익숙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아피차퐁을 찾아가면서 정글참도 하셨고 그리고 이 정글의 시간이라는 것이 1부, 2부가 서로 물려있기 때문에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형상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러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이 호랑이가 도시에서 만난 통이라는 그 사랑의 상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뭐가 뭔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그런 세계로 막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열대강에서 그 하이라이트 부분이 될 텐데 호랑이하고 접신이 일어나죠. 호랑이하고 실제 이제 영화 속에 접신이 일어나는 그 다음 순간에 마치 진리의 형태처럼 접신이 되는 그걸 이렇게 민화로 그린 그림이 딱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범상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있는 그림인지 아니면 아피차퐁이 그린 그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지금 아피차퐁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열대병도 보셨고 그 이전에 영화들을 보신 거를 전제로 제가 이제 얘기를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정글 얘기는 좀 뒤에 할게요. 그리고 또 제가 아피차퐁을 찾아서 치앙마이에서 그 정글로 아피차퐁을 찾아가는 저 나름대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남수씨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시간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아피차퐁이 그러니까 제가 큐레토리얼하게 왜 저한테 중요한 작가였는지를 얘기하면은 훨씬 더 또 그 아피차퐁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불교에서 내가 자꾸 다시 환생을 자꾸 한다고 생각하면 시간의 개념이 깨진다는 거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은 아버지가 나보다 늙고 나는 아버지보다 젊고 내 자식은 나보다 어리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다음에 전생에 나의 강아지였을 수도 있고 내 동생이 내 할아버지였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바꿔보기 시작하면 그 선형적인 시간의 개념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되어 있는 선형적인 시간이 사실은 불교를 이해하고 불교를 믿고 그 다음에 그러한 환생 이런 것들을 그런 철학 안에서는 시간적 개념들이 굉장히 비선형적으로 넘어가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피차퐁 영화를 볼 적에 헐리우드 영화들처럼 그렇게 내러티브가 정확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런 시간적 개념들이 다 비선형적으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른 시간 속의 시간들이 굉장히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어떤 현실, 어느 한 상황, 한 시간, 한 세계 안에서의 그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간적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인과율을 찾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우예요. 근데 바로 저는 그동안 많은 현대 예술들이 기존의 서구 모더니티가 만들어낸 내러티브 그런 정확한 어떤 이야기의 구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선형적 시간 이런 것 시간성 이런 것들을 막게하고 별 노력들을 다 하는데 사실은 아피차퐁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환생 이런 부디즘으로부터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사실은 영화를 만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비선형성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미 컨템포러리한 상황 안에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이제 두 번째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영화 안에 한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세계들이 많이 동시에 존재해요. 예를 들자면은 열대병 같은 경우에는 아예 1부, 2부로 나눠져서 1부는 아예 도시에서의 게이 간에 아주 사람이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간질간질하는 상황, 그 상황을 영화로 포착한 것이고 2부에는 난데없이 정글 속의 시간으로 가면서 완전히 그 안에서 변형이 그죠? 무당이 돼가지고서는 막 호랑이로 변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정글의 시간이 되는 거고 사실은 남수 씨하고 저하고 해석하는 바는 1부와 2부는 서로 거울과 같이 서로 바라보고 대칭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비춰주는 사실은 어쩌면 똑같은 얘기라는 결론에 다다르거든요. 열대병 안 보신 분 혹시 있어요? 손 한 번 더 보시겠어요? 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그러네요. 이거 그냥 인터넷에서 다운받았어요. 불법인 것 같은데. 여기 그러니까 명제가 하나 나와요. 아피차퐁도 사실은 지식인이고 뭔가 이렇게 띵커로서 뭔가 이렇게 제시하는 방식을 좋아하세요. 영화를 통해서 뭔가 이제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릴까 해서.
표제를 태국말로 이렇게 인용하면서 돈 나가지만 누군지 모르겠어요.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군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념사진을 찍는 그 대상이 뭔지 은폐하고 있어요. 안 보여줘요. 근데 영화 보신 분들한테는 이게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 안 해드릴게요. 네. 계속 안 보이죠. 의도적으로 카메라가 이렇게 피하면서 안 보이죠. 근데 나중에는 저절로 알게 되긴 하실 것 같은데. 네. 이들이 이제 철수를 했을 때 마치 환생을 하는 것처럼 그게 이제 공연이에요. 이게 영화의 탈을 쓴 공연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어떤 배경음악이 이제 흐르면서 한 남자, 이 남자가 캥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들은 이제 철수를 하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보면 노래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이랄까요? 어떤 신통력이 새로운 환생을 부른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인과에는 없어요. 평론가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이유죠. 하지만 이 영화가 새로운 영화의 이유죠. 갑자기 이제 이런 음악이 있으면 실제곡을 딱 날려줬더니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한 남자가 무드 상태로 숲으로 향해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람인지 헐령인지 호랑이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게 다인적인 존재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중간에 멈춰서서 포즈도 취해주고 그러니까 그림들이 죽인 존재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기념샷을 찍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호랑이를 죽여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나중에 숲에서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접시를 통해서. 그걸 이뤄봤을 때 이 영화에서 중요한 건 시선이에요. 계속 어떤 걸 응시하고 있는지 뭘 응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요리를 하는 저 어머니가 좋아서 저런 식으로 응시할까요? 아니에요. 눈을 이렇게 멍하게 초점을 흘린 채로 보고 있어요. 숲에서의 화해를 전제로 얘기를 했을 때 그 기념샷의 그 죽인 대상은 원한을 품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나는 죽었으나 내가 왔던 존재의 집으로 되돌아가니 슬퍼하지 말라. 다만 나를 어떤 식으로든지 생각하고 배려해달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물론 그거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야 깨닫는 지점이죠. 그냥 일상적인 장면이 이런 식으로 너무 평범하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 캥이라는 분이는 이상한 미소를 짓거나 얄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뭘 받는지 안 받는지 그 도시에서 사랑이 쌍쓰는데 그게 동성애적이에요. 소년이 나타날 거예요. 알 수도 없는 소년이 나타나서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태국은 범죄이 심하잖아요. 육체적인 사람은 안 하지는 않죠. 정신적이죠. 이게 속 언저리까지 왔어요. 하지만 정도는 아니에요.
될 듯, 뭔가 이루어질 듯 하면서도 이렇게 밋밋하게 이렇게 흘러가요. 일부가. 그리고서 갑자기 나타난 그 남자 소년이 하늘에 막 이 남자는 빠졌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일부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남자가 어디서 존재가 나타나고 영화 끝에 갔는지 모르고, 그리고 사실은 그 다음 영화에는 정글이 나오는데 정글에서 계속 이상한 혼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벗은 존재가 계속해서 이 사람을 정글 안에서 홀려서, 이 사람은 사실 홀려서 그 정글 안으로 계속해서 빠져들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그 접신이,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은 접신이 된 거죠. 호랑이와 정글로 들어가는 지문이 접신이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불교적인 전통에 관한 한국에서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상투적일 수도 있어요. 불교적인. 근데 세계 영화인들이 봤을 때는 이것도 깜짝 놀랄 발견이에요. 그리고 그럴 만한 단서들이 있어요. 시간적인 순서를 일부러 어기는. 한국에서도 신화 소재의 영화를 찍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풍이라든가 뭐 거미숲이라든가 그 송일본 감독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근데 선형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피처풍의 가장 큰 매력은 이 안에서 무슨 이런 내용을 다루는 거는 별로 흥미롭지가 않은데 형식 자체가 신화적 사용 방식으로 형식이 포매팅 되는 지점이 흥미로웠거든요. 지금 저 숲으로 들어가는 지린노래요. 여기서 이 사람이 발견하는 거는 총소리도 듣게 되고, 그다음 피가 있는 나뭇잎도 뿌려져 있는 나뭇잎도 발견하게 돼요. 이게 이 사람이 들어갈 때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말이에요. 다시 한번 총소리가 들거든요. 그거는 이 영화에서 이 군인이 동물을 사냥하면서 쏘는 총소리고, 그때 다시 피가 뿌려지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왔을 때 이 발자국도 사실은 자신이 나중에 만드는 발자국이에요. 나중에 와야 되는 그런 흔적들이 자신이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미 발견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이게 물리는 형태로. 자신이 죽인 암소가 이게 그래픽으로 처리돼서 영혼이 돼서 동물의 영혼이 길을 이렇게 나가면 사실 존재의 짐을 기원하는 그런 걸 어이없이 그려요. 우리 감독 같으면 이렇게 절대 안 하거든요. 이 해상적인 나한테 데다가 이런 선택 자체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학적인 판단을 하면. 근데 아시아성은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완성도하고 무관하게 작가적인 결단을 내리죠. 왜냐하면 세계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하나의 신호탄처럼 기기 시작을 해요. 스스로. 호랑이가 되고자 하는 것인지 내가 진성이 되어서 기기 시작하는데, 이때 남긴 흔적이 자신이 숲 처음에 들어왔을 때 남긴 흔적하고 일치해요. 그 흔적을 자기가 들어가서 발견하게 됐어요. 시간적인 순서라고는 찾을 수가 없죠. 그걸 지켜보면 무슨 자기 비슷한 놈이 있어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장면입니다. 호랑이한테 전형을 막 쏘죠. 호랑이 안 보니까. 호랑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길들이 호랑이인지 도망도 안 쳐요. 이 남자의 호흡 속에 거칠어지면서 어떤 내 생각이
생각의 독백을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플러스 상태에 빠져요. 아까 시간에 얘기했던 일종의 호랑이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대감심으로 들어와서 몸의 주인이 되는 사태를 매우 이제 어떻게 보면 감각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엄청 두려움에 떨고 벽을 떨어서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는 사실은 하나의 빙이 돼버리는. 이 대화, 이 내러티브의 보이스 오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호랑이일까요? 아니면 팽이나 군인일까요? 카메라가 음흉하게도 숲을 이렇게 트래킹을 하면 훑고 지나가죠. 이 풍경 안에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라든가 또는 홀령이 이 풍경을 서질적으로 물들인다는 느끼는 에너지의 흐름을 의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런 샷을 많이 써요. 어떤 적절한 타이밍. 이 영화 말고 엉클 돈미도 그렇고 아까 이제 정오의 이상한 빛도 그렇고 징후와 세계도 그렇고 풍경을 묘사하기 위해서 여기 부르는 것이 아니라 풍경 안에 무엇인가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피처폰 영화를 보면은 어쨌든 그 인과관계 어쨌든 그거에 대한 해석이 불가함으로 정말 100개의 해석들이 가능해지는데 그러기 때문에 나무만 쑥 움직여도 저게 저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소만 지나가도 저것이 혹시 저 사람의 영혼이나 아니면 전생의 어느 존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너무 하잘 것 없는 것들이 다 애니마, 그러니까 영혼이 들어가가지고 어떤 다른 해석들을 일으키는 그런 힘들이 대단한.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영화를 볼 필요가 있어서 영화를 좀 보여드리고요. 열대병은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로 체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보셨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이야기가 불교적인 타입으로 이렇게 담겨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대칭성 인류학이라는 그 일본의 이제 정교학자 나카자와 신이치라는 사람이 요령 있고 선명하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명성이 제가 이제 아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어요.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 못 드렸는데 심층에 있는 무의식은 결국은 이런 식의 대칭성의 원리를 구현하려고 하는 그 지향성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부분 안에 전체가 담겨있다. 아까 그 홍순명 작가 얘기했었죠. 작은 씨앗 안에 우주 전체가 담길 수 있다라는. 두 번째는 한쪽으로 기운, 이 생명의 저울추는 항상 기울적거리면서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런 한쪽으로 기운, 비대칭성이 압도적일 경우에는 어찌됐든 그 균형을 반대쪽으로 편향을 시켜서
균형을 맞춰가려고 하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얘기했던 시간적인 순서가 일관성있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고. 네, 그런 정도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약속한 것은 이 이후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보신 그 열대병의 형제 같은 영화를 지금 이미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만드는 거 저희 극장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 그거와 같이 형제 자매로 공연을 또 같이 만들어서 그게 세트가 될 거예요. 영화하고 공연하고. 근데 이제 그 영화하고 공연하고 또 이렇게 시메트리, 대칭성으로 되어 있고 그 영화하고 공연이 서로 거울처럼 진동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새로 만드는 영화의 내용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태국의 정치적 상황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하고 군인이 그 나라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제목이 세멘터리 오브 킹이라는 작업일 텐데요. 사실은 그런 정치적 상황 안에서 그 태국 사람들이 마치 그러니까 이 얘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일단 영화 얘기 먼저 시작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세멘터리 오브 더 킹이라는 영화의 내용은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어느 이상한 그러니까 태국이라는 나라에 이유도 없이 온 군인들이 잠에 빠지는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많은 시간을 그냥 이유도 없이 잠에 다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잠에 빠져 있는 군인들을 어디 병원에서 다 다룰 수가 없어서 이 사람들을 다 옛날 학교에다가 다 눕혀놓고서 계속 잠을 자고 있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 학교가 옛날 옛적에 왕조의 궁전이었던 터였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굉장히 나이 드는 젊은말이 여인이 이 군인들을 케어해주겠다고 자원봉사자로 와가지고 또 굉장히 청년 군인들인데 그 군인들을 이렇게 보살피다가 어떤 여기에 캠으로 나오는 그 사람이에요. 그 캠으로 나오는 그 군인한테 이유도 없이 사랑에 빠져요. 그랬는데 아주 가끔씩 이 군인들이 아주 가끔씩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동네에 밥 먹으러 나갔다가도 국수를 먹다가 그 자리에서 또다시 잠에 빠져들고 그러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유 없이 영화가 그 군인의 꿈, 그 다음에 그 여인의 꿈, 그 다음에 알 수 없는 아까 그 학교가 옛날 옛적에 궁전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궁전의 시간, 그 옛날 왕조의 시간,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인과관계가 전혀 없이 얘기들이 계속 진행되는 그런 영화를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영화가 지금 이제 세멘터리 오브 더 킹이라는 영화고 그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제작에 일부 참여를 하고 있는 작업인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저희가 그 다음 공연 작업을 같이 이제 제가 그 아피차폼하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 공연 내용은 무엇이냐면 대체로 공연을 하면 여기서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맨 뒤에 스크린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을 위해 가지고 어떤 영화를 찍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또 다른 스크린이 있는데 그 앞에서 또 전혀 다른 영화가 상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로 이 영화 안에 나왔던 배우가 무대 위에서 뭔가 연기를 할 거예요. 그랬는데 관객들은 최면사가 와서 다 체면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공연장에 들어오면 4개의 현실이 있는 거예요. 맨 뒤에 스크린에서 일어나는 현실, 그 다음에 스크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그 다음에 무대 위에서 액팅하고 있는 현실, 또 하나는 관객이 자기 체면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모든 것이 복합되는 현실. 그 다음에 이 앞에서 이루어지는 연기는 어떤 거는 저 뒤에 있는 현실들하고 연계돼가지고 연기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거는 이 두 번째 있는 거랑 연계돼서 연기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전혀 그런 상관없이 연기가 일어나거나 이런 식의 지금 작업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고 그 작업을 지금 제작 중에 있는데 지금 열대병, 그 다음에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영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앞으로 보여드릴 공연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전혀 다른 시간 속의 세계들이 어떻게 중첩돼서
그 영화들을 구성하게 되는가를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안들은 사실 어떤 뭐 종교든 뭐 불교든 이슬람이든 또 샤머니즘이든 시간 차원 자체를 자신의 그 존재의 도마에 올려서 어떤 식으로든지 분절시켜서 이렇게 재편집을 하는 타입을 매우 즐겨왔어요. 근데 서구 근대가 이제 이렇게 1750년 이후 공작 기계도 발명이 되고, 그다음에 증기선, 전구, 그렇게 어떤 테크놀로지 발달과 더불어서 이제 제국주의와 근대라고 하는 그 양가적인 국면이 열리면서 시간 차원 자체가 우리 내부에서 선형적인 타입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죠. 그 전에 우리가 느꼈던 시간을 다룬다라고 하는 문제, 시간을 내가 아울러서 어떤 식으로든지 시간 자체를 요리하는, 그러니까 시간은 입체의 시간이라면 4차원이 되는 거죠. 근데 시간 차원 자체를 다시 다룬다라고 하면 그보다 상위의 차원이기 때문에 백남변의 편장은 그건 5차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 세계는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5차원이에요. 시간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그 태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뭐 90년대 후반에 탈근대 논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자체로부터 더 잘해가지고 근대를 극복하겠다는 논리가 많았었죠. 근데 그런 논리가 아니라 주어져 있는 게임의 논리로부터 이탈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퇴행적으로 과거의 문화로 돌아가는 방식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근대가 하나의 대타성으로서 도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다음에 얘기를 작가는 싱가포르의 호추니엔이라는 작가예요. 원래 비디오 아티스트인데 전시부터 공연, 심지어 락 콘서트까지를 전방위를 오가면서 굉장히 다원적인 그런 작업을 하는 작가예요. 그랬는데 특히 이미 저희가 이 작품을 만들어져서 올해 비엔나 페스티벌에서 상연이 되었고 굉장히 좋은 이미 반응을 받았고, 혹시 한국에서 그 전시를 애니미즘 전시를 한 안젤로 플랭케 씨도 이 작품을 보고서 자기가 전시 전체에서 얘기하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에센스하게, 심지어 훨씬 더 앞서 나가는 그런 그 관점을 이 작업에서 보여준다고 해서, 지금 안젤로 플랭케 씨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희 광주예술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창조원의 전시 한 꼭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가장 중심적 작가가 지금 호치년이 이제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의 지금 핵심이 되는 작업을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호치년이한테 이 작업을 왜 하려고 하냐고 이제 맨 처음에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동남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숲이에요. 정글이고 열대 지방이니까. 그래서 그 숲에는 가장 중요한 게 호랑이하고 숲이에요. 그랬는데 그들은 대대 관계예요. 그러니까 대대 관계는 김남수 선생님이 저보다 설명을 잘할 테니까 한 번 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너리 띵킹을 할 때 서양도 있고 동양도 있어요. 바이너리라고 하는. 그 이원성에 대해서 서구는 아주 그리스 시대 때부터 변증법을 이렇게 고안해냈죠. A의 자기 진화라든가 자기 핵심으로서 B가 필요한 것이죠. A의 성장 소설 같은 데 드라마가 이렇게 가요. 나중에 이제 그게 해결처럼 되는데, 결국은
그랬을 때는 A하고 B는 뭐냐면 대립관계죠. 이항 대립관계예요. 그러니까 적과 동지만 있을 뿐이죠. 근데 동아시아에서는 기묘하게도 뭐 적과 동지처럼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국면도 있지만 사실은 대대라고 마주한다는, 대응한다는 게 강해요. 일단 마주본다. 그러면서 두 번째 대응은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한국의 정치적 현실을 봤을 때 소위 적대적 공존이라는 거 있죠. 적대적 공존도 대대관계 일종이기도 해요. 남과 북도 마찬가지예요. 적대적 공존이죠. 북한도 뭐가 일이 터지면 남한 핑계 대죠. 남한도 지금 선거철대로 북한 핑계 대서 살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최악의 경우고, 사실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소박한 거는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두 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서로 한쪽이 빠져나가면 쓰러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인간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한 사람이 구성되어 있는 것도 그 한 사람이 대대관계의 사물이라는 보는 거죠. 한 존재조차는. 그래서 그 숲과 호랑이가 그 동남아시아의 컨텍스트 안에서는 사실은 가장 대대관계의 큰 상징인데, 그래서 숲을 지켜주는 신이 호랑이인 거고요. 호랑이를 지켜주는 신이 숲이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신화적으로. 그랬는데 이제 식민지 때 와가지고 일본 것들이 그 숲을 다 잘라버렸대요. 숲을 다 잘라버리니까 대대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호랑이가 달려나가거나 없어지거나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역사 속에 호랑이가 계속해서 다시 귀환하는데, 그것이 어떨 때는 좋은 모습으로 어떨 때는 나쁜 모습으로 계속 역사 안에 귀환된다는 게 이 후츠니엔의 이 작품의 전제예요. 그렇게 돼서 사실은 그 신화적 호랑이가 그 자기네 식민지 역사 안에 어떤 방식으로 귀환을 하고, 결국에 이 의미는 미래에 호랑이는 죽지 않았고 미래에 어떤 방식으로 귀환할 것인가에 대한 그 안티시페이션을 하는 작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본군은 그때 식민지 병행할 때 조선 만도에 왔을 때도 호랑이 사냥을 했어요. 그래서 정호도라고 호랑이 사냥을 하는 그 나한테 보고서가 책으로 출간되어 있어요. 이거 번역되어 있어요. 심지어 일본 사람이 썼죠. 그 짓을 인도차이나 반도에 가서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그 울창한 그 정글에서 순환적인 시간을 이렇게 파괴하는 거죠. 숲을 절단하는 거죠. 그리고 호랑이 사냥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짊어지는 거죠. 호랑이가 이렇게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봤을 때 꽁깜꽁 까이안이라고 하는 그 이광고의 태도가 그 사람들을 하여금 호랑이가 결국은 죽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일본군으로 되돌아왔다. 맞나요? 맞아요. 네. 맞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동남아시아는 대체로 그래요. 그 식민지를 겪고 난 다음에 식민지를 극복하는 걸로 대체로 공산주의를 갖다가 택해요. 중국이 그랬듯이. 그랬는데 그러는 와중 중에 그 나라에 또 많은 변절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중 삼중 간첩, 그러니까 민주주의, 그 다음에 그 식민 옛날에 아직도 거기 그 다음에 또 그 공산주의, 이 나라가 그런 혼란들을 통해가지고 사중 간첩, 굉장히 그 히스토리컬한 그런 간첩이 있나봐요. 근데 그 간첩이 그 호랑이가 변신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로 그 시기 얘기들, 그 혼란 시기의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호랑이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일단 무대 세트를 보면 이게 사실은 무대에 전면적으로 이게 이런 식으로 세트가 되어 있지만 관객은 이걸 한 번에 볼 수 있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무대가 어둡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엄청나게 강렬한 조명을 통해서 보여주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남자 2명 앉아있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그림이 아니라 한 명은 인형이고 한 명은 사람인 거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얘네 나라 침략하러 들어와가지고 찍었는데 그 당시에 네덜란드에 호랑이가 있는데 낮에는 사람이고 밤에는 호랑이로 변하는 웨어 타이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신기하니까 네덜란드 사람이 그 사람 사진을 찍었는데 둘 중에 누가 웨어 타이거인지 몰라요. 그런 전설적인 사진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데 그 사진이 바로 저 남자 2명 앉아있는 사진이거든요. 그랬는데 무대 위에 이걸 갖다 그 사진을 그대로 갖다가 재현시켜 놨는데 문제는 굉장히 어두울 적에 이 사진이 나오면은 사진인 줄 알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뭐가 움직여요. 보면은 그 중에 한 명이 하나는 완전 인형이고 하나는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그래요. 그렇거나 아니면 여기 숲이 어딘가 저쪽에 있는데 그 숲 뒤에는 사실 배우가 서 있어요. 그리고 일본 군인 복장을 하고 아까 얘기한 굉장히 드라이한 방식으로 얘기는 하긴 하지만 그때의 식민지 때에 있었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무슨 공연이어가지고 배우가 나와가지고 뭐 극을 하고 이러는 게 절대로 아니고 흥미로운 게 이게 미술 전시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공연도 아니고 비데오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제3의 보여주는 방식 자체를 고안한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고 이 안에 텍스트들이 기가 막히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걸 위해가지고 한 5년을 호랑이 리서치를 해서 사실은 이 공연도 흥미롭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 해봤던 그 호랑이와 역사 간의 관계를 다룬 리서치의 결과들은 기가 막힌데 그 중에서도 또 굉장히 흥미로운 대사가 있는 게 트랜스포메이션, 변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정글이라는 곳, 숲이라는 곳은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 들어갔다가 호랑이한테 잡혀먹는 곳. 그렇고 인간이 사람인지 사람이 인간인지 아니면은 그 중간인지가 모호해지는 곳. 이러면서 그 정글이라는 장소 자체를 시간이 무너지고 어쨌든 그런 인간과 동물의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게 무너지는 아주 그런 공간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런 대사들, 이런 지점들, 이런 생각들이 외국에서 봤을 적에 너무 놀라운 거예요. 기존의 자기네들의 모더니즘적인 시간적 사회 방식 이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다 깨뜨리는 거에 너무 놀래고 이 공연이 끝나자마자 철학자 헤겔의 손자, 저거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최근에 본 이런 전시 공연 이런 것 중에 자기한테 엄청난 큰 스트라이크를 줬다고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지금 여기서 제가 뭐 호춘이의 작업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그런 서구의 특히 모더니티, 과학적 사고에 근거한 이런 사회들에 얼마나 대대적인 방식으로 카드를 제시하는가.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조금 주의할 게 이거를 사실은 우리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우리는 역사책을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일본 분들이 와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걸 명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신화적인 해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거부감 들 수 있어요. 근데 예전에 폴 벤더라는 사람이 그리스 사람들은 신화를 믿었는가라는 책을 쓴 적이 있어요. 심지어 말이죠. 아주 예전에. 그리고 그냥 한국의 경우에 통일신라라든가 그 이전에 삼국이라든가 이렇게 성장해도 좋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도 다 합리적 이성이 있었어요. 그 시대 사람들도. 그건 판단의 증거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요. 신화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신화를 믿는다는 절대적인 믿음과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회의가 동행을 하는 형태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는 믿음이 강하다면 회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한 회의주의자는 당연히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화 붐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회의라고 하는 합리적인
기반으로 한 작업이에요. 그 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시대착오적으로 태양적으로 과거의 어떤 것이 갑자기 이렇게 한식이 돌출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이제 강력한 문화적인 기술 중에 하나가 선물교가 될 거예요. 물론 그 주도권은 1930년대 이후 일본이 잡고 있어요. 우리는 수행 전통이 아주 강하죠. 일본은 이제 그 첨정 도량의 전통이 많이 같았는데, 그래서 선물교에서 이제 수행을 할 때 화두라고 하는 그 어젠다를 이렇게 보여자고 이제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 화두를 준 스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화두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절대적 회의가 끊임없이 이렇게 어울렁더울렁하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화두가 성성하다는 표현을 써요. 그 기묘한 역설과 모순과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태. 네. 그 부분이 저는 이런 공연에서 상당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 미라 스타콜 편은 아까 설명이 다 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엽서를 보는 것처럼 이거 저기 앞에 자방에 보낸 엽서예요. 맞죠? 엽서 보내가지고 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그 엉클 본미에서 이제 지금 외삼촌이 숲속에 무슨 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뭐 서린도 아니고 뭐 빅풋도 아니고 이상한 존재를 출연을 해요. 그러면서 또 카메라가 쓱 한번 이렇게 훑죠, 숲을. 그 숲에 그 외삼촌의 영이 이런 식으로 느껴져요. 셀룰로이드 필름인데 그게 느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영화는 지금 포스트 시네마 시대를 부르짖어요.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그 이미지의 힘이라는 것이 모두 다 소진되고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또 유은성 같은 평론가도.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혼을 불어넣는다는 거, 아까 호춘이의 작품이 맨 처음에는 굉장히 그냥 어느 다 오브제들인 것처럼 무대에 펼쳐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뭔가 엄청나게 전기적 프랑켄슈타인 만들 때 그 전기가 어느 전기가 무대에 딱 흐르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실 다 오브제였던 것들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영혼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무대가 막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랬는데 그 아피차퐁 영화를 볼 때에도 지금 이게 나무에 불과하잖아요. 소가 그냥 소는 소일 뿐이잖아요. 그랬는데 이 영화의 맥락을 굉장히 빠져서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나무에 대한 영혼, 소에 대한 영혼, 이런 조그만 움직임, 이런 바스락거리는 소리, 이런 것이 어느 순간에 엄청난 다 그 영혼이 내재되어 있고 뭔가 다 다른 그 영혼을 이렇게 불어넣는 그런 것들이 특히나 아피차퐁 아까 열대병들을 혹시 오늘 저녁에서 보실 분들이 계시면 가장 아주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맨 마지막에 그 호랑이 부시고 난 다음에 쓸데없이 그냥 이 자연을 그냥 막 비춰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허공을 비치는데 숲의 소리만 슉 하는 그 숲의 소리만 들리는데 제가 설명 안 해드려도 그것이 이 아피차퐁이 지금 이 장면 하나를 위해 가지고 이 2시간을 갖다가 공헌을 했구나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그 서양 연출가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어느 이런 영혼을 빼내는 영혼을 설명하는 지점, 그 영혼의 에너지를 갖다가 설명하는 거 그런 것들을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그 아시아 작가들이 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대화는 안 해요. 엔터테인은 전혀 안 해요. 영혼이라는 건 그거를 이렇게 그 숲을 이렇게 바라보는 관객과 그 숲 사이에서 내게 되는 하나의 사건의 형태예요. 그것이 객관적인 상관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마치 오브제처럼 이렇게 느낀다. 대상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는 거죠. 그 영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불가피하게 쓰는데 사실은 서양에도 영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아시아에도 그와 비슷한 또 정서적인 뉘앙스를 가진 아들이 있는데, 이거는 사건적이자 관계적인 타입의 어떤 장치에 불과하죠. 결국은 그 멕시코의 그 샤먼 카스타네다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말로 약간 번안해지잖아요. 그런 걸 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지금까지 같이 왔는데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그 대만 작가를 설명함에 있어서 남수 씨랑 저랑 갔었던 대만, 그 다음에 무슨 고령가를 제가 갔었어요. 고령가 살인 사건이. 네, 에드워드 양의 그 철새자로서 장장 8시간인가에 달하는 그 아시아의 그 근대화 과정에서의 비극을 보여주는 기념적인 필름이 있죠. 그걸 봤었는데 정말 여전히 그게 비극이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뉴시네마, 아시안 뉴시네마. 대만 뉴웨이브죠. 네. 대만 뉴웨이브의 차이명령이 갖고 있는 위상은 이 사람이 말레이시아 사람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말레이시아 사람이 타이베이에 왔어요. 타이완에 왔죠. 외부자로서 와가지고 애정만 사는 영화를 찍게 된 거예요. 네. 그 영화는 사실 아시아 영화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뉴욕에 있는 짐 자무시에 척보다 나선이 있었지만 척보다 나선은 진작에 망가되어버렸어요. 근데 애정만사는 지금도 절대적이에요. 더 이상 빼거나 더할 것이 없는 미니멀한 형태의 아시아의 그 내면적인 세계가 그대로 이제 나타나죠. 뭐 황폐하게 이럴 데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당시에 후 샤오시엔 감독이라든가 에드워드 양 감독하고 하나의 전선을 형성했지만 차이명량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독자적이고 그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보다도 그 현실이 가지고 있는 뭡니까? 이 공시적인 성격, 그게 이제 조명을 해서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작업을 한 거는 차이명량으로서 새로운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가 대만의 현재라고 하는 지점을 가장 차차게 왔다가 갑자기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작품은 제가 제작하고 제가 많이 봤으니까는 제가 얘기하기를. 근데 역사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는 시간에 대한 혁명적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 인터뷰 내용을 어딘가 보면 한번 읽어보면 남수 씨의 제 목소리 별로 안 좋은데 느림 속에서 각 사물의 가치와 흥미로움을 발견할 수 있어요. 느린 속도는 시간을 더하고 그것을 전개시킵니다. 우리가 천천히 먹고 마실 때 먹는다는 행위, 마신다는 행위를 자각할 수 있죠. 저항의 메시지도 느린 속도를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하고 그것이 삶의 큰 제약이 되고 있어요. 저의 목표는 이러한 모든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느린 속도를 통해 본질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거죠. 느림은 저의 저항을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현대사회의 미친 듯한 리듬을 볼 때면 성장보다 붕괴와 퇴조의 전제를 느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2시간이 훨씬 넘게 되는 긴 공연이고 만약에 차이밍양의 이 천천하고 지루한 시간 속으로 빠져들고 내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그 시간 안에 빠져서 그 시간을 함께 가지 않으면 2시간 반은 거의 지옥과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럴 정. 근데 처음에는 제가 제작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쿤스트 페스티벌 올해 오프닝이었거든요. 그리고 최고 르몽드지랑 최고의 찬사를 받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제작자니까 이 작품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조마조마한데 처음에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나는 공연은 안 보고 이제 주변 사람에 차림이야 왜 저러는 거야 빨리 보세요.
내가 상황이 그때 이거 어떻게 하냐고 이거 큰일 났다고. 그리고 막 관객들한테 미안한 지경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볼 게 없는데 이거 지금 뭘 보라요.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이게 지금 바닥에 영화 스크린마다 캔버스가 보이시죠? 그랬는데 이강생이라고 자기가 평생 자기 주연으로 쓰는 정말 꽃 같은 남자 배우가 저 스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삼장법사가 손오공에 나오는 삼장법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7년인가요? 몇 년 동안? 10몇 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중국에서 서역으로 걸어갔어요. 불경을 가지고. 무조건 걸어갔어요. 그리고 또 그 법경을 가진 다음에 또 무조건 중국으로 걸어왔는데 거기서 다른 얘기들은 싹 빼고 그 삼장법사가 무조건 그 사막을 건너서 서역으로 간 7년간의 세월에 그 맞닥뜨렸었어야 되는 그 여러 가지들을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한 작업이에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 안에 구조는 너무 심플해요. 그냥 저 스님복 입은 사람이 누워 있고 이 화가가 나와가지고 그 이상한 매미인지 무슨 거미 거미를 저렇게 그려요. 그린 동안 계속 앉아서 기다려야 돼요. 그 까만 거 낯이라고 이러는 거 계속 앉아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기다리고 나서 이런 장면이 나왔더니 간신히 나왔더니 이렇게 나왔더니 그 다음에는 위에서부터 이것도 다시 다 지우기 시작하네요. 지우는 게 아니라 그 연필로 이렇게 다 채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는 거미가 다 없어지잖아요. 검게 연필로 다 칠하니까. 그게 다 될 때까지 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면은 지우개를 가지고 뭔가를 그려내는데 그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뭐냐면 꽃들을 그려내요. 꽃이랑 나무인데 마치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엄청난 나무 아래 삼장법사가 그 아래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삼장법사의 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습관이 그렇게 아름다워지게 느껴지는 거는 사진 한 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지겨운 시간에 대한 결과에서 그 꽃이 이렇게 같이 피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가 기자들을 많이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시아 작품이니까 막 이 세상에 제일 스펙타클할 거를 기대하고 갔는데 제일 재미없으니까 아시아에서 국장 어쩌려고 이러느냐고 큰일 났다고 막 고민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인터뷰에서 사실은 기자들이 되게 자기네 스스로들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다음날 이 작품을 엄청나게 이해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차이밍 양이 아까 얘기한 게 인터뷰 기절에서 나온 얘기. 작가는 진짜 말을 잘해야 돼요. 작품은 나가도. 그랬는데 차이밍 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작품이 오리엔탈리즘이 아닌가. 왜 아시아만 하면 갑자기 천천히 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는 절대로 자기가 오리엔탈리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시간의 느림에 대해서는 오리엔탈리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오히려 그러니까는 지금 자기랑 또 아까 그 고령가 에드워드 양보 그러니까 한창 그 아시아의 그 느림의 미학을 추구하던 작가들이 나왔던 시기가 80년대인데 그 아시아의 80년대가 알고 보면은 가장 스피드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얼마나 도시화가 된다고 막 도시를 다 옮기고 막 새로운 게 지어지고 엄청나게 산업화가 되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속도가 아시아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적에 그거를 본능적으로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거에 대한 그 속도에 대한 저항감으로 슬로우한 영화들이 나왔고 그 슬로우한 영화들을 만든 사람 중에 가장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그런 속도, 그 다음에 그런 산업화,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티스트로서의 저항적 방식이 그런 시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들이었다는 게 차이밍 양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제가 굉장히 제일 좋아하는 인터뷰였는데 헐리우드의 영화들은 일반적으로 타임을 실하려고
영화를 만들지 않는가. 그 다음에 또한 일반 관객들도 영화관에 시간을 죽이려고 영화를 보러 가지 않는가. 자기는 반대의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향유할 수 있는가, 관객이 시간이라는 걸 어떻게 즐길 수 있는가, 어떻게 체화하고 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자기가 영화를 늦게 찍는 거, 공연을 늦게 하는 게 그냥 배우가 이렇게 천천히 슬로우로 하거나 영화를 천천히 편집하는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관객이 그 시간 안으로 초대가 되어서 신체적으로나 모든 게 그 시간 안에 그 웨이브를 타고 그 파도를, 그 시간을 파도를 타고 그 시간 2시간을 함께 가는가. 뭘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체감하는 거. 시간을 다른 시간 속으로, 적어도 2시간만큼은 다른 시간으로 점핑하고 들어와서 그 시간을 다른 식으로 체감하는 거. 그것이 목표이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첫날은 이제 제작자니까 떨려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큰일 났다 했는데 갑자기 막 스탠딩 오베이션이 나와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제 기뻐는 했지만, 다음날 이제 정말 관객의 입장으로 가서 다시 보고 정말 그 시간을 체감하면서 봤을 때에 거기에서 오는 그런 정말 돌아오는 또 신체적 그 감동 같은 것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그 파워풀한 힘이었어요. 3분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시아의 현재 공연 예술만 얘기했지만, 공연 예술은 이미 종합 예술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지금 이 차이명 양은 마치 당나라나 송나라 때 있었던 선사처럼 시간의 질감에 대해서 극도로 우리한테 뭔가 재제시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 당나라 때 가장 선의 천재라고 하면 암두라는 선사가 있어요. 암두 선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문 입자 불시가진,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느끼는 이런 오감의 세계, 일상적인 오감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 중에는 내가 진리로서 떠받들 수 있는 보물은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역설인데, 여기 나오네요. 묘한 역설인데, 감각을 합성해내는 건 당연한데 그 감각이 일반적인 감각은 아니에요. 감각을 넘어서는 촬영량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문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 시간을 흘린다는 것이. 근데 과거에 누구죠? 구토의 시간은 매우 느렸었거든요. 그리고 히치카타스미의 시간도 매우 느렸고, 또 그리스의 테오 앙겔로플로스의 시간도 매우 느렸죠. 그리고 타르코프스키도 달팽이와 같다, 그의 시간은. 이게 객관적인 필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런 식으로 담길 수 있다는 거. 그게 아비차포, 미라세타콜, 또 호츠니엔, 또 차이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아시아의 최전선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공유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가 체화하고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하는데, 먹는다는 거를 막 빨리 먹을 때는 내가 먹고 있다는 걸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장면이 그 차를 이렇게 끓이는 장면이 한 30분에 걸쳐가지고 일어나요. 30분은 거짓말이고 15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정말 천천히 하고 또 다시 제의적으로 다시 하고 완전히 천천히 하고 해요. 근데 시간을 그렇게 늘렸을 때만이 그 시간 안에서 시간이 보이고, 그 시간 안에서 안 보였던 공간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행위 자체를 천천히 할 때만이 내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다는, 먹는다는 행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작품을 진짜로 그 시간 안에 몸을 싣고 그 시간을 같이 여행을 하다 보면 실제로 정말로 지금 그 작가가 의도했던 것이 정말로 관객한테 일어나요. 근데 그 경험이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청중에 질문 있으시면 불 좀 밝혀주시고요.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이걸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영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임종순 감독의 비념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떤 영화? 비념이. 네. 거기에 나와 있는 사상 희생자들의 홀령이 그 화면 속에 나와 있는 사물에 투사가 되는 걸 봤었어요. 갑자기 내가 어디를 향해서 보는다든지 공지가 흩날려 온다든지 그런 거를 카메라가 오랫동안 잡고 있고 굉장히 느리게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화들을 정말 재밌게 봤는데 같이 본 친구는 지루하게 보더라고요. 이런 영화들을 볼 때 말씀하셨듯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있어야지 영화를 흡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일민에서 했던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요새 그런 게 필름처럼 보이는데 서양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그런 것들이 유행인 건가 어떤 흐름인 건가 궁금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사실은 제가 아시아에서 극장에서 비전을 만들고 프로그램의 어느 목표를 만들어야지 했을 때 했던 고민이었고 바로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저보다 이제 남수 선생님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많이 아셨겠지만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언제나 유럽 애들이 중심이었고 우리는 디아들스들이었잖아요. 타자들이었고 언제나 잘난 거는 다 서구가 하고 우리는 언제나 식민지나 엑스트라가 맨날 뒤따라가는 것만 하고 그런 것 같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남수씨 말에 의하면은 조금만 그 역사를 이렇게 좀만 더 넓게 거대상을 보기 시작하면 징기스칸이 세상에 1등이었을 때도 있었고 심지어 그거보다는 역사를 더 뒤로 주마앞에서 보면은 고래가 세상의 주인이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므로 사실은 지금 역사관이 아니라 사실 우리는 미래의 역사가 어디로 튈까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흥미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거대사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맨날 지금 포스트 콜로니얼리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언제나 주인들은 계속 바뀌고 있는 것인 거고 거대사 관점에서 보면 빨리 관점을 이동해야 될 때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걸 극복해서 한 데가 아니다라는 데가 사실은 남수씨하고 저희가 만들어낸 비전의 출발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리가 모더니즘 20세기 끝나고 21세기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그 20세기를 잘 보면 19세기, 20세기가 사실은 그 서구가 중심이 되는 자기네들 이렇게 놨잖아요. 중심이 되고 모든 걸 다 게임의 룰을 자기네들이 세팅을 하잖아요. 그렇고 우리는 디아널스들이니까 다 그 따라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잘할 수가 없어요. 맨날 우리 열심히 인상주의 유행이라고 해서 인상주의 열심히 따라하고 있으면 다음날 룰을 이걸로 바꿔가지고서는 갑자기 뭔지 알잖아요. 무슨 앱스트랙 페인팅 해야 되고 또 그거 따라하느라고 정신없고 언제나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그 타자와 중심의 관계인 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사실은 20세기의 구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구도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19세기, 20세기의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 문화적, 정치적 헤게모니, 그 파워에 대한 생각도 했고 동시에 남수씨의 맨날 강연에서 얘기를 하지만 20세기의 사회 방식들이 다 과학적이지 않은 것들은 다 썩은 것, 다 잘라나갔죠. 그 다음에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 않은 것들, 다 매셔널하지 합리적이지 않은 것들 다 잘라나가면서 사실은 그런 아시아에 있는 샤머니즘,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지식들이 다 마이너리티 논리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이너리티 논리지로 다 잘라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20세기에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21세기, 22세기를 갖다가 딜링하려고 했더니 되지를 않으니까 소용이 야단인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몽준 감독의 비념이라는 영화를 보지 못했어요. 근데 어떤 기대를 갖게 되네요. 말씀 중에. 왜냐하면 이게 뭐 동남아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뭐 한국은 잘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잠재적으로 이게 다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재호출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방법론과 장치, 그러니까 만드는 장치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차별을 위해서 이런 작가들이 필요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제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작가들, 미술 작가들이지만 장르를 따라서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4.3이라든가 또 제주도 전체에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뭐 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렇게 이제 구설 올라가면 점점 많아질 텐데 이것을 문제에 대한 정답을 찾기 위한 근데 그 정답은 너무 현실적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보통 가해자한테 요구하는 건 사과거든요. 진상규명과 사과죠.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 문제죠. 그런 결국은 저는 사실 매직 리얼리즘이 좀 참여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어떤 명확한 방식이 아니에요. 좀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는 어떤 상들을 떠나서 좀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네. 저기 강의 잘 들었고요. 약간 이제 어제 김영희 선생님 강의하고 개각 오전에 강의 들으면서 하나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던 부분은 지금 대답해 주신 어떤 매직 리얼리즘하고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트랜스 때는 그 부분에 굉장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뭐 좀 구체적인 관념적인 얘기나 이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보다 현장에서 직접 그렇게 작가들하고 이렇게 하셨던 입장이시니까 어떤 그런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그러니까 우리와 뭐가 다르길래 그런 어떤 트랜스되는 어떤 지점의 에너지를 그렇게 잘 잡아내서 그걸 작품화하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 좀 현장에 있으시면서 느끼신 부분이 있거나 이건 좀 다르더라라는 거 이런 게 있으면 좀 직접 듣고 싶거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사람은 다 무당이 남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만 정신줄을 놓거나 술만 취하면 다 트랜스가 이 세상에 제일 쉽게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지리학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김남준 선생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국 사람, 헝가리 사람, 그러니까 몇 무당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무당 나라 중에 하나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일본 사람들은 자잘하니 막 세부적으로 뭘 안 하는데도 가루를 팍팍 띄어서 막 하는 것들 많잖아요. 대충 해가지고 그것이 다 알았잖아요. 김대영이 제일 잘 쓰는 말이 그냥 뭐 뜬금없이 뭔지 알겠죠 이런 얘기예요. 잘 모르겠는데 알겠다고 해요. 그게 직관이라든가 어떤 마음과 마음 사이에서의 비매개적인 타입의 소통.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부분들조차도 지금은 이렇게 은폐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타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바르게 어떤 구도를 만들어 가려면 서로 건드리는 게 필요해요. 한국적 이생이니까 그것을 가지고서 되게 명확하게 이렇게 스키마를 좀 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자꾸 말 끊으니까 다 얘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말 타던 그 미국 이런 사기를 다 믿어요. 맞습니다 이러고. 그랬는데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실제로 제가 작가들과 일하다 보면 한국 작가들의 그런 문학기라는 거는 정말로 너무 쉽게 읽을 수가 있어요. 단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누구보다도 서구 교육받고 이런 교육이랑 사회적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몽환일주적인 사고 안에 우리가 갇혀져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얘기하자면 바로 20세기 끝났고 우리는 지금 21세기, 22세기를 맞이해야지 되는 거고 20세기의 사회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거는 지금 점점 화면해지고 있으면 누군가는 21세기, 22세기에 대한 또 다른 사회 방식들을 제안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헤게몬이 얘기했지만 남주시장 같이 말하는데 이미 경제적인 거는 이미 서구에서 아시아로 인디아, 중국이 미래 중심이잖아요. 오고 있고 이미 문화의 헤게몬이도 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아 문화의 전당을 갔잖아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세기의 사회 방식이 과학적 사회 방식에 근거했다면 어쩌면 21세기, 22세기의 사회 방식은 결국은 과학적 사회 방식들이 다 잘라내었던, 다 틀렸다고 버렸던 것들을 다시 중심을 가지고 와서 미래와 연계시켜보는 지금 그런 것들을 바로 우리에게 지금 헤게모니가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런 지점들을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 것이 최고요 막 이러면서 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막 구슬하거나 이러자는 게 절대로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런 대칭적인 그러니까는 언제나 서구의 학구적인 사고와 이런 버려졌던 지식들이 언제나 투 트랙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반추하면서 서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을 때 굉장히 좋은 작업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제 적어도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지금 오늘 제시했던 그런 작가들이 지금 그런 방식의 디렉션에서 좋은 샘플들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사실 그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그죠? 상호 보완하면서 아주 그 시간이 정말 짧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밥 먹을 시간이 다가와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이어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하여튼 두 분 너무 애를 많이 써주셨고 큰 박수로 좀 감사드립니다.